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로 온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예상 문제 풀이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다가 간부기출 문제 올려드렸어요. 1월 18일 날 봤던 거. 자,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해설 여러분들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참고해서 조금 봐주시면 되는데, 재난법 문제와 화재조사 보고규정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세 문제가 재난법 2문제, 그리고 화재조사 보고규정 1문제. 이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약간 이제 뭐 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약간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그리고 재난법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약간 그런 포인트로 시험 문제가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서 제가 레벨 2 모의고사나 이럴 때도 문제를 좀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대신에 연소나 화재 파트는 너무 쉬웠어요. 그죠? 푸셔보신 분들은 알 거야. 와, 이렇게만 나와주면, 그죠? 이렇게만 나와주면 너무 좋겠다. 계산 문제도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다. 저한테 그때그때 물어봐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도 보내드렸고, 그죠?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은 한번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생성물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연소가스 허용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산화탄소는 이거 쉽죠, 그죠? ppm은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산화탄소가 5,000, 포스겐이 0.1. 그죠? 그래서 낮은 거에서 높은 순서니까 포스겐이 제일 먼저 와야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포스겐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황화수소 와야 되고, 그 다음 일산화탄소,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와야 된다. 정답 몇 번? 4번. 자, 2번 문제입니다. 연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는 50ppm이다. 그리고 완전 연소 시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언제 나와요? 불완전. 잘못됐죠. 공기보다 가벼운 무색 무치 기체이다. 또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얘가 COHB, 그죠? 산소와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더 잘하다 보니까 산소 운반을 얘 자체가 어떻게 하더라? 방해를 하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2번. 이산화황의 허용 농도는 5ppm으로 한다. 황이암이 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가 아니고 뭐예요? 완전 연소 시 발생하며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스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염화수소. 허용 농도는 10ppm이 아니고 5ppm이죠. PVC와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발생하며 건물 내 절연제라던가 또는 배관제 이런 것들이 탈 때 생성이 되기도 한다라고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브로마수소의 허용 농도는 5ppm이다. 방염 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이며, 그죠? 물에 잘 용해가 되는 가스이다라고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4번.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연소가스 종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PVC나 또는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탄다. 절연제나 배관재료가 탄다. 얘 이름 뭐예요? 염화수소죠. 염화수소. 맞죠? 자, 그리고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탄다. 맹독성이다. 아크릴산이 된다. 자, 이름 뭐예요? 아크릴로레인. 맞습니까? 정답 몇 번? 1번이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문제를 전체 가스를 다 만들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가스 있죠? 우리 알아야 되는 연소가스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쯤이면 다 되셨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화재 시 연기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연기란 연소가스에 부과하여 미세하게 이루어진 밀입자와 에어로졸성의 불안정한 액체 입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혼합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가스도 있고 거기 이제 에어로졸성의 불안정한 액체 입자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연기 입자 크기는 되게 작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작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그리고 탄소 입자가 들어가면 검게 보이고 수소 입자가 들어가면 약간 연기가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연기의 생성은 화재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 아니죠. 관련이 있죠. 층 면적과 구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층 면적이나 또는 구의 크기, 그죠? 결국 그 실의 크기죠. 실의 크기. 실의 크기와는 여러분들 별로 관계가 없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의 면적보다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연물의 양이 중요한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열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열 전달이란 물체 내부 또는 물체 사이에 온도차에 의해 생기는 열 에너지 현상이다. 항상 열 전달이라는 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커피가 식을 수 있듯이 뜨거운 게 차가운 걸로 갈 수 있지만 저온의 물질이 고온의 물질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거꾸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고요. 이러한 열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대복이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2번 대류란 유체 운동과, 그죠? 너무 완벽하죠. 대류란 유체 운동과 함께 열 전달이 일어나며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하고요.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깔아앉는 현상을 얘기하죠. 대류열을 구하는 공식에는 뉴턴의, 제가 이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뉴턴의 점성법칙을 제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류열을 구하는 공식은 점성법칙이 아니고 뭐예요? 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Q는 H의 A의 T다. 기억하시죠? 요게 대류열이다. 자, 복사는 전도 대류와는 달리 중간 매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간 매개물이 없다 보니까 뭐 중간에 고체라던가 액체, 기체 이런 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이 되고 물체가 열 에너지를 전자파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오케이. 전도는 고체 또는 정지된 유체에 적용시키는 열 전달 현상이며 전도열은 열 전달 면적과 온도차에 비례하고, 즉 전도열은 A에 비례하고 온도차에 비례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X에는 반비례하는 거고 X분의 1에는 비례하는 거죠. 요게 두께죠. 그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퓨리어 법칙. 맞습니까? 그래서 대류에 대한 참고 내용 제가 넣어놨고, 요번에 간부기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간부기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이건 계산 문제죠. 면적이 1이래요. 그럼 면적이 1이니까 여기 A. 그죠? 그리고 두께가 0.3이다. 맞죠? 그래서 여기 판이 이렇게 있는데 요 한쪽 면이 500도. 온도가. 그리고 다른 한쪽 면이 몇 도래요? 50도래요. 그럼 이 판을 통해 일어나는 열 전달량은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 면적도 있고요. 1m 제곱.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께가 있는데 이 두께도 0.3m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K 나와 있습니다. 그럼 Q는 K에 T에 X에 A.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퓨리어 법칙이니까 0.1에 이거 알죠? 우리 예전에 문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거는 450에 자 두께죠. 두께 같은 경우는 0.3이에요. 지금. 그리고 면적은 1이죠. 맞나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요? 150W가 나오더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그러니까 퓨리어 법칙은 이렇게 간단하게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일 문제에서 얘를 구해라. 전도 연료속을 구해라.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료속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복사 연료속, 전도 연료속 구하는 공식도 알고 계시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 퓨리어 법칙을 알고 있으면 퓨리어 법칙을 통해서 연료속 공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얘로만 바꿔주면 돼. A분의 Q로. 그럼 얘가 뭐가 돼요? K에 T에 X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K값 그대로 넣어주시고. 맞나요? 그리고 지금 온도차가 450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X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를 X로 나눠주면 0.3 나눠주시면 이런 것도 답이 바로 나오겠네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면적이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면적이 달라지면 연료속은 달라져요. 여러분들. 지금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요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Q하고 값이 같지만 이게 만일 면적이 2다 그러면 연료속이 달라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에 대한 법칙의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이래요. 그죠? 그리고 표면 온도가 고체 표면 온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T1과 T2가 이렇게 나와 있고 대류 열전달에 의해서 냉각이 되는데 열전달 계수 H가 이렇다.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얼마냐? 그럼 Q는 대류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럼 계수값이 30, 면적이 2, 이게 델타 T죠. 맞나요? 그리고 온도차가 30-2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와요? 600W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냉각 법칙이에요. 그래서 H는 계수값이고 A는 면적이고요. 델타 T는 뭐예요?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그래서 30-20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만일 문제에서 얘를 구해라. 뭐를 구해라? A분의 Q, 즉 대류 연료속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H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그럼 H는 얼마예요? 30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델타 T니까 델타 T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30-20이죠. 그죠?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요? 300이 나오죠. 이거는 면적이 2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답 여기가 보면 얘는 600 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A분의 Q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연료속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8번 복사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복사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이거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근데 이게 계산식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그마 얘가 상수값이죠. 상수값. 그래서 5678이죠. 5678. 근데 이게 플러스 8이 아니고 뭐예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맞습니까? 5678. 5678. 얘가 이름이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값. 시그마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됐나요? 그리고 A는 면적이고요. 그리고 입슐론. 얘가 방사율. 방사율인데 요게 검정 물체, 흑체면 1이다. 그죠? 요런 개념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요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긴 좀 어렵다라는 게 이게 계산기 없이 이거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고 절대 온도의 4승이라는 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 4승,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그리고 면적에 비례하죠. 이 면적이니까요. A에 비례하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값은 5768이 아니고 뭐 요 정도 요런 것들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얘 구하는 공식이 나왔죠. 이것도 결국 A분의 Q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그때 얘였어요. 맞나요? 그래서 Q는 이제 열 방출률이고 열 방출량. 그리고 R에다가 이제 면적을 넣어주는데 여기가 4파이 R의 제곱. 맞나요? 그래서 화염 면적을 넣어주는 건데 요 R 값이 중요하다 그랬죠. R이 뭐라 그랬어요? 화염으로부터 화염 중심에서 가염물까지 거리. 맞나요? 얘를 R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열 방출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가 A라고 한다면 얘가 Q인데 만일 여기에 이제 분출률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분출률은 다 뒤에다가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대류도 마찬가지고 만일 분출률이나 또는 이런 효율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우리가 열량에다가 뒤에다 곱해주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요거 잘 보십시오. 복사.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복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전도도 중요하고 대류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자, 다음. 대기압하에서 화재실의 온도가 27도에서 327도로 상승을 했대요. 복사율은 몇 배가 상승하겠는가 그랬죠?
얘의 몇 승이에요? 4승. 그럼 이게 2배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총 몇 배요? 그렇지. 16배. 됐나요?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 주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너무 쉽다. 그죠? 10번. 불꽃의 색상과 온도에서 육안으로 시험할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래서 제가 담, 암, 적, 휘, 황, 백, 휘백, 5, 7, 8, 9, 11, 13, 15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알고 계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그죠? 그럼 지금 고온에서 저온 순이니까요. 고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휘백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제일 높은 게 휘백색 쪽이 왼쪽에 와야 돼요. 그리고 백적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1300도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오는 게 맞고, 그리고 황적색이 1100도, 휘적색이 몇 도예요? 950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높은 거에서 어디 순으로? 낮은 거 순으로 쭉 이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암기만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외우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11번. 건물 내 연기유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층 건축물 내에서 연기유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온도에 의한 기체 팽창, 외부 풍압 등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층 건물에 가보면 연기유동을 일으키는 게 이런 기체 팽창 또는 이제 부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뭐 풍압이라던가 또는 피스톤, 굴뚝 효과, 공조 설비,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연기층 두께과 속도는 연소 속도의 좌우가 될 수 있으며 수평 방향일 땐 0.5에서 1, 그죠? 그냥 수직일 때는 2에서 3, 계단실 수직일 때는 얼마예요? 3에서 5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세 번째, 화재실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중성대의 위치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위쪽에 연기층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낮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기 유입이 많아지면서 연기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낮아지면서 내외부 온도차가 더더욱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와요. 근데 걔는 또 더더욱 빨리 데펴주면서 위쪽으로 연기로 많이 변하면서 그냥 위쪽에 증성대 면적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기는 부력에 의해 수직 상승합니다. 그럼 옆으로 확산이 되면서 천장에서 꺾인 후 천장면을 따라 흐르다가 벽과 같은 수직 장애물이 있다 옆에. 그럼 그 흐름이 어떻게 된다? 정지가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연기층이 만들어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연기에 대해 옳지 않은 걸, 그죠? 다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 연소시 연소물질로부터 발생되는 고체 또는 액체 밀입자를 포함하는 연소기체 혼합물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연기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가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코로 맡을 수 있는 게 가스고 눈에 보이는 게 연기고, 그죠? 니은번, 감광계수란 연기의 농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빛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오염물질 따위에 의해 흡수 산란되는, 그죠? 그때 손실될 수 있는 광속의 감소비. 그러니까 광속이 줄어드는 비를 우리가 감광계수라고 얘기합니다. 디귿번, 건물 내부 화재 시에 발생한 연기 농도가 감광계수가 11대 가시거리는 0.2에서 0.5죠. 그죠? 그리고 최성기 때 화재층의 연기 농도를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0.1, 0.3, 0.5, 1, 10, 3.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20에서 30 가시거리가 5, 3. 이거 기억하시죠? 1. 그죠? 0.2에서 0.5. 여기는 볼 게 없고. 그죠? 여기가 촉이라던가 또는 이제 연기 감지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가 미숙. 여기가 숙지. 맞나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간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어둡고 여기는 이제 앞이 안 보이고. 요거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이론 책에.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11대, 요때죠, 요때. 야, 앞에 보이지 않는다. 요때 최성기라 그랬죠, 최성기. 고층 건물에서는 사용자의 상하 이동을 위한 계단실,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의 공간은 건물의 난방과 화재에 의한 연기 침투로 건물 외부 공기의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굴뚝 효과라고 부르는 연기 현상이, 이동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내부 공기가 외부 공기보다 높아지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바깥쪽에선 들어오고, 그죠? 얘가 계속 이 흐름이 반복이 되는 거다.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굴뚝효과, 스택 이펙트라고 얘기한다. 그죠? 실내 천장 쪽의 고온가스와 바닥 쪽의 찬 공기의 경계선을 불연속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옳지 않은 건 몇 개예요? 다 맞는 복이죠. 그죠? 다 맞는 복이다. 이렇게 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 됐죠?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연기의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기 농도가 올라가면요. 연기 농도가 진해져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감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광이 줄죠. 그러면 반대로 가시거리는 자,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잖아. 그지?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냥. 자, 감광계수란 연기의 농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빛이 공기를 통과하게 되면 손실되는 광속의 감소비를 얘기한다. 가시거리와 감광계수는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죠. 이거 우리 예전에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감광계수는 입사된 광량에 대한 투과된 광량의 감쇄비로 단위는 메타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죠? 정답 몇 번? 4번. 14번. 연기 농도를 측정하는 감광계수법. 자, 소방에서는 얘밖에 사용 안 해요. 연기 농도 측정할 때. 아셨습니까? 자, 근데 연기에 무게를 잴 수도 있고요. 연기에 입자 개수를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따지는 건 단위가 밀리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밀리그램 되게 작은 단위를 씁니다. 이 밀리가 마이너스 3승이고요. 아셨죠? 그리고 개수는 그냥 개 세주면 돼요. 개.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이거 2번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답을 2번으로 바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 하실 수 있겠죠? 2번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정도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15번.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옳게 설명된 것의 개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높, 기, 누, 온 그죠? 건물 높이, 외벽 기밀도, 공기 누설, 외부 온도차 이거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높기 누온 그러니까 이게 크다 작다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가져가 주셔라. 맞습니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고 16번 굴뚝 효과로 인해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자, 굴뚝 효과는요.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 쪽에서 보면 내외부 온도차나 또는 내외부의 어떤 밀도차에 의해서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문이 잘 안 열린다던가 아셨죠? 또는 출입문이 안 열린다던가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건축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건축보단 어디니까? 소방이니까 소방적인 개념을 좀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소방적인 개념을 보면 소방 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점을 따져라 라고 하면은 일단 전층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맞나요? 그리고 방화구획이 뭐예요? 자르는 거죠. 이쪽에서 불이 나면 이쪽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또 이쪽에서 연기가 막 발생하면 이 연기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연 설비가 처음에는 연기가 적을 때는 얘가 뭐 미친 듯이 잘 빼줄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연기를 막 빼주는데 이 성능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리을번 상층부에서 백드래프트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백드래프트는 밀폐된 실내의 훈소라는 걸 가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그런 가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백드래프트보다는 고온이 위쪽에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플래시오버를 가져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번. 굴뚝 효과 등의 내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굴뚝 효과는 외부 공기는 상층으로 유입이 되고 실내 공기는 건축 하부로 배출이 되는 현상이다. 근데 제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굴뚝 효과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얘가 굴뚝이죠. 그죠? 자, 근데 이건 반대예요, 지금. 상층에서 들어와서 하부로 나가는 거죠. 얘가 뭡니까? 역굴뚝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역굴뚝이다. 그럼 역굴뚝은 내부 공기의 온도와 외부 공기의 온도를 얘기했을 때 여기가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름철 같은데.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굴뚝 효과라는 건 내부 쪽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쪽이 따뜻하다 보니까 안쪽 공기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얘기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이 문제 자체는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내 천장 쪽에 틀림없이 고온, 가스, 연기가 모일 거고 바닥 쪽은 찬 공기가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외부 공기나 내외부 공기 또는 이제 내부 쪽에 있는 연기와 그죠? 외부 쪽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같아지는 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압력이 같아지는 점이라고 해야 걔가 이름이 중성대가 되는 거고 얘 이름은 뭡니까? 불연속선이 맞죠. 그죠? 굴뚝 효과는 수직 공간으로 이동하는 온도차, 압력차, 기류 이동 이런 것들 다 포함하죠. 그죠? 굴뚝 효과 이꼬르 연돌 효과. 이거 옛날에 온돌 효과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온돌 효과는 잘못된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잘못된 보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공기 부력으로 연기가 수평 공간이 아니고 어디요? 수직 공간을 타고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굴뚝 효과, 연돌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째. 굴뚝 효과에 의해 압력차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공식 정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길 비워놓고 이게 여러분들 뭐 구하는 공식이냐면 굴뚝 효과에서 내외부 공기의 압력차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네모를 넣어놓고 이게 뭐냐, 이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3460이다. 그죠? 식정로 보시라고요. H의 의미가 뭐냐, 얘가 중성대 높이다. 중성대. T0와 Ti의 차이는 T0는 외부 공기고 얘가 내부 공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개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굴뚝 효과가 생기면 거기에서 나오는 온도차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T는 다 절대 온도에 하셨죠. 그래서 온도 개념으로 온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H가 들어가고 식 개념으로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고층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도력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요게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잘못 넣었더라고요. 요거 문제를 그냥 참고로만 보시죠. 참고. 답이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고층 건축물 개구부나 출입구에 자, 요거 보십시오. 이름이 뭐예요? 방풍실.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방풍실을 설치하면 연도력과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없다로 바꿨어야 되는데 있다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없다라고 바꿔주시고 1번으로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방충실이 뭐냐면 방풍실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요. 또는 이제 호텔 로비 정말 대형 건물의 로비에 가보면 출입문이 엄청 멋있게 되게 크게 돼 있거든요. 조그만 출입문 안 달잖아요. 그죠? 엄청 크고 막 중간에 막 회전문도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백화점을 예로 들면 백화점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문과 문 사이에 실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실을 굳이 왜 만드냐라는 거지. 그게 내외부 온도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 내외부 압력차를 좀 줄이기 위해 걔 이름이 뭐냐면 방풍실입니다. 방풍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방풍실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굴뚝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 있다가 맞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맞는 얘기다. 건물 높이 외벽의 기밀성 건물의 층간 공기 누설, 온도차 등의 영향을 받죠. 연돌 효과가. 고층 빌딩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주요 요소는 온도 상승에 의한 공기 팽창, 연돌 효과, 풍압, 강제 이동, 오케이. 화재 시 연기는 주요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밀도차에 의해 부력이 발생하여 위로 상승하고 고층 건물의 기계실, 엘리베이터실과 같은 수직 공간 내 온도와 밖의 온도가 서로 차이가 있을 때 부력에 의한 압력차에 의해 연기가 수직 공간을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요거를 없다라고 해주시고 답을 1번으로 그냥 있다로 해서 문제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번. 제한된 공간에서 연기, 이동과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고층 건물에서 연기 이동을 일으키는 주요 연자는 부력, 팽창, 바람 영향. 그죠? 두 번째, 중성대에서는 내부의 압력과 외부 압력이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연기 흐름이 가장 활발할까요? 아니요. 가장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의 압력차가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중성대다라고 얘기하면은 여기가 내부압과 외부압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그죠? 그럼 아래쪽은 외부 공기가 아직 많고 위쪽은 내부 공기가 많고. 맞습니까? 그럼 요 맨 아래쪽에서는 외부 공기 압이 제일 세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 공기가 점점 낮아지고 내부 공기 압력이 점점 상승을 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얘가 평형을 이루는 부분을 지나서, 그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외부 공기보다는 내부 공기 압력이 세지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장 활발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정의는 중성대는 항상 실내 정압과 실외 정압이 같아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중성대에서 압력차는 생길 수가 없다. 제로가 되고 중성대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가장 안정적이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된다. 활발한 게 아니고요. 21번. 자,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풀어봤죠. 화재 현장에서 중성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밀폐된 건물 내 상층 계구부를 개방한다면 연소는 확대가 되죠. 왜냐하면 밀폐되어 있었는데 거기 계구부를 상대가 부셨다라는 건 그쪽으로 이제 산소가 유입이 돼서 오히려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확대가 되지만 위쪽에 축적돼 있던 연기는 바깥쪽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연기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외부로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 중성대의 경계선이 여기 있다가 얘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연기가 쭉쭉쭉쭉 빠지면서 중성대 하부 면적이 늘어나죠. 맞나요? 그럼 소방대원과 건물 내 대피자들의 활동 공간과 앞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되면서 신속히 대피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소방대가 현장 도착 시 하층 출입문으로 아래쪽으로 짙은 연기가 막 나오고 있다면 상층 계구부를 깨서, 그죠? 깨서 내가 피난을 해야 되는데 만일 하부에서 연기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상층 계구부가 개방이 돼 있다라고 본다고요. 세 번째, 화재 현장에서는 중성대 위치를 파악하여 배연 등의 소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배연 시에는 중성대 아래쪽이 아니고 항상 어디요? 위쪽. 이거 예전에 제가 문제 많이 풀어드렸어요. 중성대 활용하는 방법도. 밀폐된 건물 내 화재가 발생 시 신선한 공기 유입이 없다. 급격한 연소 확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밀폐가 돼 있으니까 건물이. 하층 계급으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 연소 확대와 연기량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밀폐가 돼 있으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럼 연기층이 위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밀폐가 돼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중성대는 점점 얘가 위쪽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중성대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1번 맞죠? 2번 3번 하층 계구부를 개방한다면 연소는 확대되지만 발생한 연기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외부로 배출이 되어 경계선은 위로 올라가고 하층 면적이 커진다. 시야가 확보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우리는 하층 계구부 개방이 아니고 뭐를 했을 때? 상층 계구부 개방을 했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상층 계구부 개방을 한다면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들은 여기 갔을 때 다 맞는 얘기다. 그럼 옳지 않은 건 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칠판이 막 흔들리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 한번 볼 때.
자, 그리고 23번. 연기 제어 방법인 희석, 배출, 차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희석 같은 경우는 화재실이나 인접실에 급배기를 하여 연기 농도를 희석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재가 났다. 화재실이다. 그리고 옆이 인접실이다. 인접한 실이래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불이 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불이 나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실에선 당연히 뭐를 해줘야 되냐면 얘를 꼭 해줘야 돼. 바깥쪽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일단. 맞습니까? 배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연기가 들어왔으니까. 맞잖아,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급기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연기 농도를 조금 희석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연기가 나오는 게 배기도 해주고 여기다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 실에다가 급기를 해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불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동일실에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기를 했다면 인접실에서 뭐를 해주는 거냐면 얘를 해주는 거야. 얘. 뭐를 해줘요? 급기를 해주는 거야. 급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연기 농도가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희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배출이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실에다가 내가 팬을 달아요. 팬. 송풍기라는 걸 달아서 기계적으로 빼주듯 이게 기계제연. 또는 내가 실에다가 그냥 개구부 하나 뚫어놔. 개구부. 창문 하나 만들어놔요. 그럼 연기가 나오면 여기서 자연적으로 연기가 나가겠죠. 얘를 우리가 자연제연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제연 방식이나 자연제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쪽으로 연기를 빼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출, 배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다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차단이란 차압이나 밀폐를 이용해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여기 계단실이 있으면 여기 부속실이 있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다? 이제 화재실이 있다. 화재실. 그 여기서 불이 난다. 그럼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나오는데 이 연기가 절대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안 된다. 계단실로. 그래서 부속실 쪽에서 뭐를 차압이라는 걸 형성을 해서 밀어준다 그랬죠. 이게 차압이죠. 그럼 얘는 차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이라고 얘기한다고. 제연의 기본 목적은 신선한 다량의 공기를 유입하여 연기 생성물을 위험 수준 이하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공기 유입도 원래 있어요. 공기 유입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제연 같은 경우는 메인은 넣어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빨리 빼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아셨죠? 빨리 빼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 유입이 아니라고. 그리고 얘를 세 가지 예전에 기출이니까 이거는 조금 보셔야겠죠. 희배차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다음 24번. 화재 플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화염 기둥이죠. 그죠? 화염 기둥. 이것도 아직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게 정의죠. 화재 플럼이란 불역에 의해 발생되는 화염 기둥을 얘기하며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얘기한다. 내부에 형성되는 기류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화염 기둥이 이렇게 있대요. 예를 들어 가연물이 이렇게 타고 있대. 근데 이제 이게 바깥쪽에 이 멀리서 보니까 이게 화염 기둥처럼 막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뜨겁게.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 측면부 맞습니까? 부력을 따졌을 때 여기가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심부가. 그럼 여기도 부력이 더 강하겠죠. 여기보단.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중심부가 더 강하다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측면. 상승기륜의 연소가스와 공기가 혼합기체가 현기를 형성하게 되며 천장으로 올라간 혼합기체는 천장제트. 얘가 중요하죠. 그죠? 이게. 그리고 와류 난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빠르다. 와류 난류. 화재 플럼은.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생성과정 순서 맞추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 찾아라라고 했을 때 뭐 난류를 층류로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잘 보셔야 된다. 25번째. 화재 초기에서 성장기에 일어날 수 있는 천장 제트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천장 제트 흐름은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1번 문제 가보면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부력에 의해 천장면 아래에 층을 형성하는 완만한이 아니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천장 제트 흐름의 두께는 실 높이의 몇 프로예요? 5에서 12%. 그죠? 그리고 최고 온도와 속도는 실 높이의 5%가 아니고 몇 프로? 1%. 됐죠, 여러분들? 1% 이내 범위에서 나타나게 된다. 3번. 천장 제트 흐름에 불이 붙일 우려는 없으며 가스량에 의한 질식의 우려가 크다. 여러분들 여기에 불이 붙잖아요. 천장 제트 흐름에. 걔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롤오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나 화재 감지기는 요 안쪽에 설치를 해줘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천장 제트 흐름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26번. 연력학 2법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자, 그러면 1번.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얘가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 이 에너지 보존은 얘를 얘기합니다. 연력학 몇 법칙이요? 1법칙. 얘가 에너지는 일정하다. 두 번째, 물체 간의 열의 이동과 열적 평형 관계를 정립한 법칙이다. 얘가 열평형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0법칙. 맞죠? 역법칙, 열적 평형 상태. 절대 0도에서 엔트로피는 제로가 된다라고 했죠? 요게 3법칙. 그리고 열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비가역 과정, 그러니까 즉 이거예요. 처음과 끝은 절대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른 과정을 비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처음과 끝이 같은 과정을 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뭐 예를 들어 10시간을 해요. 그러면 아침 때 내가 낼 수 있는 요 에너지와 그죠? 저녁 때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10시간 뒤에 낼 수 있는 에너지는. 그게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24시간 그냥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 손실이 존재해요. 손실이. 근데 이거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요거는 2법칙은 4번. 맞습니까? 그래서 가역은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여러분들. 비가역은 손실이 존재한다죠. 그죠? 손실이 존재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과정은 다 비가역입니다. 가역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셨죠? 자, 그리고 챕터 6에 폭발이 나와요. 폭발. 그럼 폭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희 폭발 문제가 한 19개 정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풀어보고 뒤쪽에 나와 있는 이제 화재 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